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훈 인사드립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오프라인상에서 많이 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예, 저도 매일매일 저와의 단련을 통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일두 리더님 그룹에 와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책을 이제 제가 쓰게 된 어떤 이유와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접하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책을 읽었지만은 이 펠로폰네 전쟁사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우리 아메이 사업을 하는 리더분들과 이렇게 교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좀 부족하지만 꼭 우리 리더님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 또는 그런 열정이 저에게 또 이렇게 와서 책을 한 권 준비하게 됐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지속적인 그런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2022 고 싱가폴, 2024 고 지크라는 또 A70이라는 그 앞으로의 계속 그런 어떤 미션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또 저희들 팀의 그룹에 200조의 고 지크를 외치고 매일매일 저와의 또 그런 어떤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장이라는 어떤 부분이 외형적인 어떤 성장도 되지만 내용적인 또 다른 어떤 성장도 더 어쩌면은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저도 또 26년을 사업을 해 오면서 많은 어떤 상황들을 목격하게 됐죠. 왜 그렇게 또 성장하는 리더분들이 정체에 빠지고 또 어쩌면은 좀 늦지만은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로는 그런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성장에 오는 어떤 그런 휴브리스, 오만함, 자만,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한다면은 우리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란 우리가 꼭 어쩌면 핀업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내 내적인 어떤 그런 성품의 성장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초 뿌리가 약하면은 절대 아무리 외형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부분은 어쩌면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꼭 어떤 외형적인 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도전한다는 거죠. 도전할 때만이 우리는 또 그런 어떤 내적인 외적인 그런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도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또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뛰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전은 시련을 만나고, 그죠? 도전하지 않는데 시련을 만날 일은 없겠죠. 시련은 자립을 가져오고, 결국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은 내 어떤 자영업이라는 이 자립심을 키우지 않으면 더 이상은 성장한다는 게 참 한계에 부닥치구나, 이런 어떤 부분도 경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결국은 내 바탕에 그런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치구나. 그래서 이 자립심은 끝없이 나의 어떤 성품을 또 키우고, 이 성품을 키울 때 우리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란 어떤 목표를 꼭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죠? 우리 이제 김일도 영웅리더님 30년을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경험과 또 스토리가 있을까. 그 자체가 어쩌면 성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단순히 뭐 저도 FC를 왔다, 또 우리가 핀업이 됐다, 그 자체의 어떤 의미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 완성의 그런 어떤 과정을 내가 만들려면 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 바탕에는 이제 우리 어떤 자존감이 있겠죠.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또 저도 이제 파트너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은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는 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어쩌면은 뭐 주위 어떤 편견, 선입관 때문에 좀 부끄럽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만둘 수 있겠지만, 어머니로서 또는 부모로서 그런 내 자신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될 문제다. 어떤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공동묘지 같으나 어머니가 없는 삶은 영원한 적막과 같다. 정말 그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쩌면 저도 제 삶의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그런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한다면 내 자존감, 나한테 주어지는 내 삶이 내가 그렇게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훌륭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자신만을 사랑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혹독한 자기 단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이 아닐까. 어쩜 개인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내 파트너들 또는 한국아미의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항상 김일두 오영욱 리더님이 생각하듯이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을 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또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성장의 가장 밑바탕에는 나는 누구인가, 내 파트너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나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파트너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트너라는 존재를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를 또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비춰진 나를 제대로 알자.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되지만 사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한계에 부닥친 거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김명희 리더겠죠. 내 옆에서 평생을 보면서 나를 끊임없이 안내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세 번째는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죠, 상호 윈윈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윈로스라든가 또는 뭐 서로 지는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파트너를 나처럼 사랑하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죠. 성장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 싱가포르, 지크를 가게 해서 내가 고 싱가포르를 갔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매순간 주어지는 파트너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울고 부대끼고 또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 멋있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거기에 간다는 어떤 그런 결과는 큰 어떤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 과정이 없는 결과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을 많이 느끼죠.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저도 이렇게 전달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샀다, 있다, 정말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제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그죠? 알았어 하면서 바로 계좌로 송금해주고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그런 친구를 봤을 때는 참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주위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가가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런 친구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중국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술과 노는 데는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남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이제 서재에 이렇게 사진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김일동 오영 리더님이 이제 FDSA 2002년도에 FDSA 그 아마그램 사진을 보면서 너무 이건 정말 제 삶의 멘토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아마그램 사진을 오려서 저렇게 액자에 제가 2002년도에 넣는 액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분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FC가 되리라 꿈꿨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들도 FC가 됐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여러분도 어쩌면은 성공하셨다면 여러분의 멘토의 사진을 저렇게 액자에 넣어서 꼭 한번 이렇게 서재라든가 잘 보이는 걸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가. 결국은 방금 어떤 피넛만이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성장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죠? 또 다른 어떤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펠로폰네 전쟁사의 제국의 확장 논리와 같이 이런 어떤 부분에 연결되더라고요. 결국은 나라도 부강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우리도 또 이렇게 내 어떤 그룹을 성장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저도 이렇게 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계할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성장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부침이 좀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중단하지 않고 거기서 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성찰을 통해서 또 어떤 나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은 그죠?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성장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했지만은 어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어떤 부분을 외쳤던 것 같아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게임 is not over. 예. 누가 최고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단지 살아있는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최대의 어떤 성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성장을 정말 힘겹고 어렵게 내가 이뤄냈는데 왜 그런 어떤 성장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추락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사업을 접는 경우가 왜 발생될까?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마 이제 피임이 좀 높으신 분들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레미 다이아몬드네요.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쓴 총균세라는 책을 제가 또 굉장히 꼼꼼히 읽었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 뭐 많은 어떤 스토리가 있지만 그 잉카 제국이 멸망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 부분과 연결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제국의 확장 논리처럼 어떤 국가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부국 강병을 추구했듯이 어쩌면 우리도 내가 내 네트워크를 성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경제적 두려움, 시간적 두려움, 외로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 또는 노후에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만이 그런 두려움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총균세 책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기원을 해서 50만 년 전에 중동으로 그리고 100만 년 전에 또 중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1만 년 전에 이렇게 인구가 이전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페루라는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전설이 떠도는 거죠. 페루 산악지대 황금 도시가 있다. 그런 어떤 1490년대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을 발견하고 인디언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이 페루 산악지대에 저런 황금 도시가 있다는 전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그 파사로라는 이 정복자가 이제 이 황금 도시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왜 이게 저한테 이렇게 필이 꼽혔냐면은 이게 우리가 2020년 FC 여행지예요. 정말 저는 여기에 버킷리스트 중에 이게 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캔슬이 됐죠. 그래서 꼭 가고 싶은 잉카 제국이었는데 언젠가는 아마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페루 산악지대에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잉카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정복자 파사로가 168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 잉카 제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잉카 제국은 8만 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아타우알파라는 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류가 아프리카 기원했지만 수천 년 동안 그죠? 스페인은 전 세계를 어쩌면은 지배하는 또 그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문명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 잉카 제국은 수천 년 동안 이 페루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파사로가 이제 그 황제 아타우알파라는 황제를 이렇게 이제 체포를 했는데 그 정말 그 금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을 가져오면 황제를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로 5m, 세로 뭐 6m, 뭐 높이 한 2.4m의 그 방에 황금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황금이 많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잉카 제국이 단 1년 만에 1531년에 이 168명의 군인에게 잉카 제국이 이 8만 명의 군인이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너무 저는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왜 잉카 제국이 이 스페인 군인 168만 명의 8만 명의 군인이 멸망했냐 이겁니다. 그때 스페인 군인은 총균세 또 문자, 갑옷, 말,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조직을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있었냐 거죠. 이 유럽은 그죠? 좁은 땅덩어리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총이 발명되고 또 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길러지고 또 강한 더 쇠가 발명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자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해서 갑옷, 말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 조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명되고 발달됐는데 잉카 제국은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그죠? 이렇게 생존의 어떤 위협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잉카 제국의 군인들은 돌, 청동기, 나무, 곤봉, 선도기, 물매 같은 그런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 군인들이 돌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결국은 1531년에 잉카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그 비운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이 문명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결국은 생존 환경에서 진화되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거죠? 내가 방금 그런 두려움을 없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할 때 어쩌면은 내뿐만 아니라 내 조직이 됐든 또는 국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발전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좀 더 이렇게 방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명의 차이는 결국은 환경적 차이였다. 그러니까 IQ, 능력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잉카 제국의 그런 어떤 군인들은 숲속에서 살아날 어떤 노하우는 유럽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생존한다는 그 절박함이 결국은 저런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어떤 그 결론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를 또 따지고 보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문화 중심지였거나 그러니까 초승달 지역은 그죠?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거죠. 중국은 황한 문명.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그런 문명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지에 편입됐던 지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문명에 어쩌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중심지에서 이주한 사람들, 미국, 브라질, 호주,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런 어떠한 이주한 사람들의 사는 지역은 그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 국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자, 금속류,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등을 갖췄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가 미국에서 발명이 됐는데 그 트랜지스터가 진공관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의 소니사는 그 특허를 사서 전자제품을 만들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파라과이는 옆에 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 트랜지스터가 어떤 신산업을 발휘하지 못한다, 가져올 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들의 능력,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환기적 차이였다는 거죠. 일본은 제국화를 추구했고 또 2차 세계대전도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폐허 속에서 뭔가 또 생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 반면에 파라과이는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어떤 내용의 결론을 내리더라고. 그러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호주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앞으로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뭔가를 좀 해보지 않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라든가 직접적 경험이라든가 또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기회를 줘도 그것을 내 걸로 만들 가능성이 낮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어떤 내 속에 들어있던 어떤 그런 자존감이 그죠 발휘돼서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분은 이제 그레엄 앨리스라는 하버드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요즘 이 전쟁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남중국에서 지금 아주 그 치열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쓴 책도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자 이분 책의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이게 나옵니다. 한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설령 다른 것은 전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테면 상업과 금융, 과학과 예술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최고의 이치에 올라설 자랑스러운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역도산 또 손기정 선수가 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겠습니까?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국가가 사라지면 그 최고의 이치에 올라설 자랑스러운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개인도 민족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 앞에서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는 비겁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제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어쩌면 국가를 물려주는 게 또 조상들의 또는 우리들의 역할인데, 분명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 내가 아주 좀 부끄러워, 내가 뭐 우리 그런 어떤 비난, 그런 선입관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기회와 수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주저앉고 안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녀, 우리 후세대에게 그런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여기서 이제 아메이 사업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어쨌든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령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와 내 후손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고 되풀이될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자녀, 우리 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자녀, 우리 손 누군가는 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우리가 빈곤의 반복이듯이 그죠? 누군가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정말 이 아미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서울대 유기훈 교수가 이렇게 보고서에 낸 책자 내용인데, 미래에는 그죠,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한 노동 계급, 불안정한 노동 계급이 그죠, 대다수가 차지할 거라는 거죠. 2017년에 이렇게 정부에 낸 보고서라고 합니다. 미래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그 연구 논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미래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2090년에 한국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한 결과 한국인 99%가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한 노동계급으로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앞으로 70년이 남았죠. 70년 후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30년 전에 김일도 오영님이 이 땅에 아메를 가져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메의 다단계 피라미드 가면 망한다. 그런 어떠한 질곡의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믿음이 결국 오늘날 이런 멋진 기회를 수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가. 분명히 또 이런 어떠한 예측들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됐을 때 우리는 죽고 없겠지만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그 시대에 중추세대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그런 어떤 1%, 어쩌면 0.1%, 이 층은 어떤 층이냐. 첫 번째가 플랫폼 소유자. 플랫폼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흥 재벌로, 신흥 기업으로 뜨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플랫폼 스타. 저희들은 이제 플랫폼 스타죠. 아메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플랫폼 스타라는 겁니다. 이 플랫폼 소유자나 플랫폼 스타가 어쩌면 0.1%에 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아메라는 플랫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열심히 내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죠, 또 그 어떤 그런 노년 또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속도로 늙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2026년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그죠, 제2의 노인대국이 될 거다. 심지어 일본보다 더 빨리 노인대국이 될 거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죠. 그럼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은 굉장히 어쩌면 치열한 또 다른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구나. 그러면은 그애들에게 우리가 부강한 국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듯이 개인도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좀 더 좋은 그런 생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어쩌면 책임이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어떤 외로움에 많이 호소를 하죠. 요즘 한국에도. 작은 체구의 여인이 피를 토하듯 노래합니다. 1959년도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내용이네요. 내 사랑이 내 품에 돌아오게 해줘. 내 가슴 밑바닥에 외로움이 울부짖어요. 전기 영화 라비앙 로즈라는 그 영화의 어떤 스토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에게 가장 험한 질병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기자가 묻고 파이프가 대답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외로움만큼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거죠. 아마 이 외로움은 아마 나이를 먹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인데 동네 비슷한 연령대는 다 돌아가시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말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공감이 되거든요. 어쩌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혼자 겪는 그런 외로움이 아닐까. 그런데 이 아메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는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김일도 오영 리더님이 아메 사업을 안 했다면은 저 연세에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런 어떤 많은 좋은 분들이 주위에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한다는 것은 이 외로움의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 되겠다 생각해도, 두 번째가 성장의 이유는 체면이다. 체면. 저희들도 이제 FC가 되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정말 이런 차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또 대기하고 있고, 또 퍼스트 클래스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 삶의 격에 맞다. 그러면 자만이겠지만
사실 격에 맞거든요. 예.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런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면 멋진 일 아니겠어요? 예. 과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부부가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아메 사업이라는 이 플랫폼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저런 인정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내 자존감, 내 체면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람피로 총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된다. 가장 멋진 삶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자 이런 평범한 삶을 산 거죠. 직장인으로서 평범한 주부로서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뭐 애들 또 이렇게 어리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냥 우리가 누가 봐도 평범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자, 이 아메사를 통해서 우리가 굿라이프를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이 굿라이프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희망이 있다는 희망. 예, 우리가 사실 저도 아메사를 하기 전에 희망, 막연한 희망이죠. 뭐 진급하고 회사에서 월급 올라갈 거고, 예, 그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희망. 예. 저희도 97년에 인도네시아 발리 리더십을 처음 갔었네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가 변화될 그 벅찬 희망이 어쩌면 내 좋은 삶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설레이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아메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드니가 코로나 때문에 좀 보류됐지만 앞으로 꾸준히 싱가포르도 있을 거고 또 시드니도 있을 거고 또 다음 달 되시면 또 계속적인 여행이 조질 거예요. 내 삶이 막연히 시간이 되면 좋아지겠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구체적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어떠한 실현 가능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라이프.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갖는 삶. 많은 요즘 워낙 코로나 시대에 금액이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이야기를 하니까 50만 원, 100만 원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50만 원, 100만 원이 어쩌면 몇십억보다 더 귀한 돈이 될 수 있을지. 그런데 아마 제 경험적으로는 아마 안정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만 되시면은 정말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 봐요. 여러분이 그죠?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좀 이렇게 경험을 못할 수 있겠지만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면은 아마 이런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 시간적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저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파운드 다이아몬드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늘상 몸을 보여주시는 의미 있는 삶. 어쩌면 컴패션. 이제는 내 개인을 넘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추구하는 것은 그런 그레인 라이프를 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기회가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또 희망을 갖게 만들고 또 희망을 갖게 만들면서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은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더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좋은 삶을 사는 거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컴패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어떤 사랑의 본부에서 많은 이렇게 트립을 갔다 왔네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억되는 것은 케냐에 갔을 때 그 컴패션과 갔을 때 정말 어쩌면은 그 척박한 땅에서 저렇게 힘드는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베푼다는 것, 또 동티모르 가서 이제 김일두리도 같이 그 산골 한 4시간을 아마 이 지프를 타고 산소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지어주고 그 애들이 좋아했던 모습들. 저는 이 영상을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산 중에 있는 학교거든요. 산속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이제 사랑의 본부에서 이렇게 유니세프와 함께 학교를 지어주고 이 애들이 이제 축하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컴패션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그런 깨닫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이 한번 좋아하는 거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나눌 때 누군가는 여기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멋진 또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암에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이유는 이익이죠. 이익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이익도 되겠지만 또 내 정신적인 이익도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먼저 선행될 것은 어쨌든 경제적인 어떠한 이익이 됐을 때 또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재테크는 핀업하는 거다. 저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SP, GP 어떤 이런 핀업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지만 또 다이아몬드에서 정말 FC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출발선은 누구나 똑같다고. 사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런 생존의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은 똑같은 동료에 비해서 엄청난 어떤 그런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자유를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면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을 나누고 싶다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주년에 많은 리더분과 함께 갔었고 또 이 사업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파트너를 성공시키는가. 그게 결국 내가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거죠. 결국은 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그런 보너스가 됐든 경제 이익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건가. 이것은 또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에는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조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체면, 내 자존감을 살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죠? 성장할수록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성장 조건 중에 뭐가 있는가? 그 부분의 첫 번째는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 우리가 능동적 몰입이 있고 수동적 몰입이 있는데 초기에는 좀 수동적 몰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걸 우리가 배순이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 또 그렇게 보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가 어쩌면은 FC 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어떤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소통이죠. 소통.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나와 내 파트너 간의 진정한 소통. 그것은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기억.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번째는 디테일함, 마무리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하여튼 저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김명희 리더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잘 해 나왔는데, 이런 디테일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저는 성장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거기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고도로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통.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 눈빛을 보면 느끼죠. 파트너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자녀들하고 눈빛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듯이 어쩌면 파트너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든 커피를 한잔 하든 그 파트너의 눈빛을 볼 때 서로 느끼는 거지, 어떤 말로써 진정한 소통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좀 공감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부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억,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유한한 삶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이것은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듣고 보는 것에 단계가 있구나.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듣고 봐야 되는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제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100% 나를 내놓고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오프라인 상에서만 저는 100% 나를 내려놓고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100%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암에서를 전달할 때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안 보이죠. 그분은 히어링으로 듣는, 히어링. 소위 말하는 이제 뻥으로 듣는 거죠. 뻥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린 거죠.
그리고 보는 것도 C, 그냥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겁니다. 예, 나를 전혀 내려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후원이 절대 안 되죠. 예, 저도 아마 이렇게 보고 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듣보잡이라, 듣보잡. 예, 그런 이야기를 썼던데, 국회의원이. 그런데 서서히 그런 어떤 후원을 통해서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죠. 들리게. 어떻게 들립니까? 리스닝. 이게 경청이죠, 경청. 예. 그리고 룩. 아, 저분이 다이아몬드야? 저분이 FC야? 아, 정말 대단하네. 50% 나를 내려놓고 듣고 볼 때 조금씩 들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예. 아, 우리 김일두 님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했구나. 저분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럼 마음을 50% 내려놓고 들릴 때 그분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린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들리는 것은 나를 100% 내려놓고 들을 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내 내면의 내 침묵의 소리, 정말 암의 사업을 통해서 나도 저분처럼 인생을 바꾸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하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원초적인 암의 사업은 나에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암의 사업을 한다면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스폰서 시스템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을 때 가능하다고 해요. 예, 저는 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듣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매일매일 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워치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걸 워치 더 무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불을 끄죠. 왜 불을 끄죠? 저 주인공이 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나라는 생각. 완전히 주인공한테 몰입할 때 그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죠. 반응이 있죠. 예. 영화 재밌나? 하니까 영화 뭐 끝내준다. 꼭 봐야 돼 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 영화 그저 그러네?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돈만 버렸네? 그것은 듣고 보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예, 저는 암의 사업을 통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본다든가 또는 엄청난 랠리를 보는 것은 이 워치 상태로 보는 거죠. 나도 미래의 저 무대의 주인공이야. 나도 내 내면에 나도 저렇게 무대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 암의 사업은 그런 워치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나를 100% 내려놓고 듣고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듯이 스피릿, 생기, 바람, 기운을 불어넣어준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저는 여기 우리 회사에서 한 문화 강좌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공감이 들어요. 진정한 소통은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눈빛으로 느끼는 거죠. 너 갈 수 있지? 아, 스폰서님, 제 반드시 가겠어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런 눈빛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부르는 파고,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소통의 부재가 부르는 좀 결말이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누구나 어떤 일을 행복하자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 행복하자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잘못되면 이제 미스커뮤니케이션, 불통이 되는 불통이. 왜 저분은 내 말을 안 듣지? 저분은 왜 말이 안 통하지? 이 불통이 누적되면 이제 서서히 화가 나죠. 이건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화가. 마음에. 이 화가 누적되면 이제 분노를 느낀 거죠. 마음에 열이 받는 거죠. 이 분노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가 일어나지 않는가. 공감 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보가자 했는데 이 히어링, C, 건성으로 보고 듣다 보니까 불통이 되는 거죠. 이 불통이 어떻습니까? 누적되는 누적.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된 거죠.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가지,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시. 이들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떠들든 말든 하든 말든 이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컷오프, 단절이 되는 거죠. 인지적 부조화로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다. 이거 어떤 거죠? 스폰서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문제가 있어. 부인은 남편은 나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 생각을 하고 행동이 아니라 내 행동에 생각을 맞춰버리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암의 사업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증오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쟁과 평화가 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화를 찾을 거고 전쟁에서 지면은 끝나는 거죠.
저는 암의 삽의 증오는 뭐겠어요? 증오 단계에 간다는 이야기는 파트너가 어쩌면 나하고 단절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듣고 보는 게 결국은 작은 어떠한 시작이 결국은 이런 증오의 단계까지 발전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히 경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지크 또 H70 가게에서는 우리가 그죠? 선명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휴비리스를 경계해야 된다. 경계된다.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성취가 왜 이런 지속적인 성취를 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암의 사회 생로병사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리치 창업자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탄생 누구나 암의 사업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너무너무 열정이고 희망이 가득 차 있죠. 그죠? 예, 이 탄생 그죠? 꿈과 목표가 선명하고 나 암의 보너스 안 받아도 좋아. 제품만 써도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예. 그런데 이 생애 단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학습. 이 생애 단계를 유지하는 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 늙어가는 건 뭡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티칭하려고 하는 거. 가치와 가격이 혼동이 오죠. 내가 암의 사업을 하는데 이 보너스 받아가지고 과연 내가 내 노력만큼 보너스가 오는가? 이런 약간의 혼동. 그리고 서서히 뭐 제 경험이지만 파트너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불만이 내 마음에 쌓이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지 않나. 그것은 뭐죠? 이건 리치 창업자님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CD를 구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서서히 내 마음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와 가격이 이제는 넘어서는 거죠.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해서 앞으로 내 미래, 내 노후 이런 부분에서 암의 소득이 거기에 충족할 수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암의 제품, 암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싸지? 왜 이런 어떤 서비스가 안 좋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 사망의 단계는 어떤 단계였습니까? 미팅에 참석하지 않은 거. 천하장사도 미팅에 참석하지 않으면 암의 사업을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상 그죠 생애 단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래서 이제 백신이란 말은 제가 이렇게 붙인 용어지만 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조로 현상이 보인다면 다시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라. 저도 이거 100% 공감합니다. 내가 좀 힘이 없고 좀 뭐가 정체되고 둔화된다면 다시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꿈과 목표를 설정해서 파트너와 함께 같이 해보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병이 드는 단계로 접어들면 초기 열정을 해보라. 처음에 병이 들진 않겠죠. 적어도 아마 PT, 파운드 PT 이상 리더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할 때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이 싹 트는데 다시 초기 열정을 해보게라. Why? 정말 내가 암의 사업을 왜 했던가? 암의 사업은 나한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꿈과 목표를 재설정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조건 성공작품에 안겨라. 그런데 성공작품에 안길 어떤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성공자가 빨리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초기 열정을 회복하게 하고 꿈과 목표를 재설정하게 한다면은 그분이 다시 학습을 통해서 끝없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과 목표를 선명히 하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길이고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죠? 성장의 한계를 또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휴브리스를 사이클을 경계라. 휴브리스라는 말은 이제 책 제목에도 제가 넣었지만 원래 뜻은 신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을 뜻하더라고요. 신한테 인간이 대든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탁월함을 이뤄낸 것을 우리가 아르테 지혜가 필요하죠. 이 아르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르테 이 탁월한 성취를 그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슬며시 오는 오만이라는 거죠. 휴브리스. 휴브리스가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발전되겠죠. 이 휴브리스가 점점 이렇게 누적되면 이제 아테라는 거친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친 말, 거친 행동. 저는 이런 부분을 수없이 경험한 것 같아요.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이런 거친 말, 거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 어쩌면은 그 이면에는 휴브리스에 빠져 있지 않나. 이 휴브리스에 그죠 빠져서 거친 행동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뭡니까? 네메시스라는 징벌 보복을 당한다. 이게 휴브리스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성취한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어떤 내 오만 때문에 그 탁월함을 성장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브리스라는 것은 자신의 현 위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이런 많은 파트너가 있었고 또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휴브리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회원가입 해준 것 자체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어쩌면 그분이 지금 SPA 그 지크를 안 간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누적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죠. 어쩌면 분노, 그리고 원인을 남탓, 스폰서, 환경, 뭐 파트너, 여건. 이거 결국은 아태라는 행동을 거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거친 행동을 한 후에 오는 징벌 보복, 재앙이 따른 거죠. 어떤 일은 우리가 이런 네메시스는 피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 어떤 거죠? 파트너의 단절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저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어떻든 내 마음에 오는 휴브리스를 경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휴브리스를 그죠? 경계하는 방법은 샤프너스, 끝없는 자기 단련이 전제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김일두님도 한 달에 거의 한 150km 이상을 뛰신다 하네요. 저도 한 달에 거의 한 150km 뛰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풀코스 뛰는 거죠. 매일매일 한 4, 5km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 15km를 뛰는데 그게 저는 저만의 어쩌면 자기 단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자기 단련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어떤 오만함을 경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단련을 꾸준히 우리가 자기 단련하는 뭐죠? 탱커죠, 탱커요. 사실 많은 분들이 탱화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휴브리스에 금방 빠진다는 걸 수없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탱화를 열심히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 단련을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 이런 어떤 아테라는 거친 행동을 했다면은 백투 베이직,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잘못이다. 그리고 유도님 진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초심을 가질 때 우리는 휴브리스를 넘어서 다시 아르테라는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가 생각되고, 자, 이런 어떤 네메시스를 가기 전에 자기 분노를 절제하라는 거죠. 좀 화가 났다면, 분노가 일어났다면 파트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죠? 다시 휴브리스를 경계해서 아르테를 지속해야지. 우리가 한번 감정이 폭발하면은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성격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사업을 할 때 경계해야 되지. 그게 감정적인 표출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나오네요. 이게 헤르도토스의 역사의 마지막 면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혹시 마지막에 이 귀절이 나옵니다.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드러운 나라에서는 부드러운 남자들이 태어난 법, 놀라운 곡식들과 용감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어떤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 상처받은 가슴과 빈 주머니와 굶주린 배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박하게 뭔가를 그죠? 해내야 되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잉카 제국처럼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듯이 개인의 삶이 절대 발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풍요 속에 빈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헝글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스테이 헝글리, 스테이 플리시. 끊임없이 그것은 어쩌면 내 개인의 역량을, 개인의 어떤 범주를 떠날 수도 있겠죠. 내 그룹을 위해서, 내 패밀리를 위해서, 내 팀을 위해서 꾸준히 내가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용감한 전사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평야를 경쟁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며 내 삶의 지배자가 되라. 누구나 내 삶의 지배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쇼생크 탈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새는 새장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는 너무나 그 깃털이 찬란한,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삶,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회와 수단이 저는 암의 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여러분이 뭐 고싱가폴, 고지크, A70 또 FCA의 꿈을 꾸면은 간절히 꿈을 꾸면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리고 성취한다. 저도 FCA를 사업을 시작할 때 크라운 엠버스를 꿈꿨어요. 그래서 항상 제 핸드폰 화면에 또 다이어리에 표지에 또 자동차 햇빛 가리기 위해 그 크라운 엠버스 핀이 그죠?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어. 썸데이 언젠가는 나도 FC가 되겠다. 결국은 저희들도 FC를 왔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꿈을 꾸고 절대 그 꿈을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꿈을 꾸면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꿈을 닮아서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